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썼어요. 네, 훨씬 더 가까이 앉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시대 독서 동아리 함께 읽기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먼저 기조 발제자분들에 대한 질문 2가지를 먼저 해결을 하고 또 더 남은 이야기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독서 동아리에 마치 참여하듯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을 부탁드려요. 맨 처음에 유범상 선생님께 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근수박님의 질문인데요. 히틀러의 독서, 편향된 독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도 이 책 읽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내용을 아무래도 그런 걸 다루는 책을 찾아서 읽기 마련입니다. 이런 독서 습관은 히틀러의 편향된 독서와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또 비슷하게도 송미 선생님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저도 읽다 보면 매번 공감되는 책들을 읽게 되고 공감되지 않은 부분은 반발심이 막 일어나서 책을 딱 덮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예, 그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직면한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아까 히틀러의 편향된 어떤 그 공감 편향에 대해서 이 집합적인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 개인이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를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회 그룹들이 다양한 것들을 읽고 그것을 광장을 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가 중립적이어야 되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해갖고 전체로 보니까 이 모자이크가 중립적이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립주의라는 우아한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립주의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는 자기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기의 어떤 견해들을 갖도록 하고 자기 목소리를 갖도록 하고, 다만 그 자기 목소리들이 만들어지는 광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과 촛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차이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광장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개인이 아니라 그 그룹들이 전체 사회에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날 수 있는 광장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니까, 혹시 개인들이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 자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상이한 어떤 어떤 의견들이 있는 장들 속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이 되기도 하죠. 예. 다음에는 이제 김성호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네. 심소현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면서 종이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고 있고, 또 뭐 스마트폰, 이북, 심지어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해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종이책만의 매력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람들한테 그걸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영역이 디지털로 많이 간 상태에서 종이책만의 그 무언가를 어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종이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듯이 종이책이 갖고 있는 물성입니다. 예, 당연히 전기가 필요 없는, 그리고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물성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책에 어디쯤에 있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렇게 책을 만져보면서 이쯤에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뭔가 기억을 할 때 그런 물성을 갖고 책을 대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이가 좋다라기보다는 종이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종이책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낙서를 할 것인가, 어떤 메모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또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물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종이책이 좀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감각을 어려서부터 키워주고 갖고 놀게 만드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키우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갖고 노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한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아버지셨는데 아이들을 독서 교육을 시키셨답니다. 종이책으로. 근데 어떻게 시키셨냐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뭘 하냐면 당신이 읽은 책을 갖다가 항상 서재에 보이는 데다가 놓는데, 그 책에 항상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트잇으로 몇 군데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가 책을 읽었는데 너희들 이거 거기 보고 책 다 읽을 필요 없는데 제목이랑 아빠가 줄쳐놓은 데만 보고 아빠한테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아빠 여기다가 왜 줄쳐놨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왜 줄쳐놨어? 라고 하면 따지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라. 그리고 너네들끼리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좋다. 다만 책을 읽지 않아도 좋으니까 책에 몇 군데를 갖다가 그렇게 읽고 아버지랑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이거 아주 어려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을 읽으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한번 대들고 싶어서, 아빠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읽은 부분을 갖다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그 어필을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그 종이책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로 발달한다기보다는 똑같은 영어를 쓰자면 오렐러티, 즉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그 책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종이책이니까 이건 그래도 읽어야 되기가 아니라 종이책을 중심으로 어떤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종이책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종이책이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물성을 가지고 놀게 하고, 종이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와 그 대화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실 여기에 다른 토론자분도 계셔서 우선 토론자분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독서 동아리 길잡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변미아님. 네, 안녕하세요. 변미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방이죠. 인디고 서원의 이윤영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윤영입니다. 네, 다음에는 편집문화실험실의 장은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장은수입니다. 네,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강연하신 유범상 교수님, 또 김성우 교수님 또 같이 앉아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우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잠깐만 한번 타임머신 타고 한번 돌아가 보자면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독서 동아리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어떤 모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누구랑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윤영 선생님 모임 같은 거 어떻게 하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전에. 네, 저희는 부산에서 그 인디고 서원이라는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인디고 서원은 매주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와서 같이 글을 쓰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분들이 청년 또 성인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디고 서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나오는 책들을 모두 검토해서 또 그 책들을 중에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들을 선정해서 그 책들을 판매하는 게 인디고 서원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독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주로 하셨었고요. 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주로 활동들 많이 하셨고요. 네, 장은수 선생님은 최근에는 모임 많이 못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모임들 가지셨나요? 저는 이제 편집자 출신이니까요. 이 책을 뭐 읽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그냥 저한테는 항상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행위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간 나와서 신간들 역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신간 모든 신간을 사실 다 검토해서 그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리고 남들하고 좀 나눌 만한 것들 따로 선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경쟁 도서가 될 만한 책들 쭉 뽑아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하고 그거에서 토론하고 이런 게 이제 일상 평생 그렇게 살아서 독서 토론을 따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듭니다. 솔직히 네, 말씀. 그 업자를 모셨군요. 예. 네, 업자들의 책 읽기가 이렇습니다. 서점을 하시고 편집자를 하시고 그러면 혹시 이제 지난 2월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맛보게 됐어요. 혹시 개인적인 독서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독서 생활에 좀 변화가 있으신지, 예를 들면 읽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뭐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읽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책을 좀 더 읽게 되더라 아니면 어떤 장르를 읽게 되더라 하는 개인적인 읽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유범상 선생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코로나19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책들을 이제 좀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에코데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태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 또 이제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책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러스 같은 그 코로나19 같은 것이 지금 우리한테로 들어오려고 막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자연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주로 이제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시민 정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책들을 좀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면서 제가 어떤 그 독서에 대한 그 뭐랄까요, 어떤 종류들을 좀 찾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패스트였거든요. 패스트는 이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현상을 해석하는데 압도적인 어떤 그 지혜를 주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다들 그 파눌로 신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도지사도 조용히 처리하자 했었을 때 그들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어떤 그 시민 자원봉원대를 만들어서 맞섰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 통찰들을 줬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류의 책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네, 지금 현실들을 반영하거나 예. 거기에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무래도 많이 땡기셨다 예. 하는 말씀.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얘기잖아라고 하는 뭔가 통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는 나는 조금 바뀐 게 좀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윤영 쌤이나 장원선 쌤이나. 네. 예,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어디 독서 강의고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책을 갖고 다녀라. 예, 이게 이제 독서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책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읽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습관이다.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하철을 탈 일이 줄어들어가지고 장소의 문제가 걸렸군요. 예, 장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대중교통을 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가령 이제 대부분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학교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지하철 독서가 방콕 독서로 바뀐, 예,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변미안 쌤은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읽기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신가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변화가 개인적인 독서의 변화이기보다는 독서 동아리 형태의 변화들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얘기 될까요? 네. 아니면 그 다음 이야기로 아예 넘어갈까요? 그러면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윤영 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요즘 청소년들이랑 같이 읽기를 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어떤 주제들이 뭐 생겼다거나 혹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변화가? 네, 저희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현실이긴 한데 굉장히 그 전에도 있었던 일들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태환경학과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나 너무나 큰 대규모의 어떤 전 지구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점, 그런 규모의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가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이제 느끼게 되는 부분에서 사실 모든 책 읽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읽힌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안내 일기나 이런 것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또 동시에 아까 패스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장 먼저 찾아 읽은 게 눈먼자들의 도시였어요. 주제 사람하고 아마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소설에서 어쨌든 주제 사람하고가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한 명의 눈뜬 자가 어떻게 세상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남는 것이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질문으로 모든 책들이 읽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실감나게 읽혔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물과 좀비물이 이렇게 현실적인 리얼리즘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연결고리가 훨씬 많은 책 읽기가 아니었을까, 자기 삶과의 연결고리가.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읽기를 넘어서 혹시 코로나 이후에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함께 읽기 모임, 독서 동아리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례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변미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관악에서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독서 모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 자체를 지역에서도 웬만하면 자제하게 하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기 하시는 분들은 만나야 제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의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또 만나서 다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적응을 못 하겠고,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모임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떤 매체를 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임 형태도 달라지고, 책 읽는 주제도 좀 달라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카톡 동아리도 있고, 뭐 줌 동아리도 있고, 뭐 밴드 동아리도 있는데 혹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으신 걸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그룹콜을 주로 이용하는 동아리들은 아무래도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하는 동아리들이고, 밴드를 주로 이용하는 동아리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동아리여서 남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동아리들은 밴드를 많이 이용하고, 얼굴을 봐야 맛이다 하는 분들은 줌 화상으로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제가 또 본 것으로는 저도 그렇고 책 읽는 형태가 낭독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냥 읽고 왔던 것들이 이제는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좀 하니까 스케줄을 공유하고 책을 같이 읽는 형태, 낭독 많아졌고, 목소리가 굉장히 그리워졌을까요? 혹시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에세이가 유행이긴 하지만 에세이를 읽는 팀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희곡본을 읽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일종의 낭독 모임이 있는 낭독에서 나오면서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관악구에 있는 결과보고를 조금 보고 저희 또 책사에서 하고 있는 팀들의 결과보도 봤는데, 보면 저도 그렇고 책을 읽는 깊이가 예전과 다르게 모였을 때 사담이 많아졌다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 라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아마 부정적인 변화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곧장 한번 넘어가 보면요. 제가 어떤 질문을 좀 미리 좀 드렸냐면, 코로나 이전의 독서 모임과 이후의 독서 모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지, 전과 비교해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건 무엇이고, 또 반대로 혹은 더 얻게 된 것들은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저기 유범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시고, 장원 선생님도 온라인 강의 하시고, 또 이번에 정세청세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양한 방식의 어쩌면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하는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더 얻게 된 거 혹은 잃게 된 거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성훈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독서 동아리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인 접촉이 없어졌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탈각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더라도 화면 속에서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을 만나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유대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 본드라고 하죠. 이제 묶이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면 딴짓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딴짓을 하면서 약간 전화를 받으신다거나 그냥 무시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즉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사회적 유대로 공간적인 현장성으로 묶여 있었다면 지금 그게 거의 완전히 탈각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학생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카톡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심지어는 무슨 인강을 듣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독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교실에서 어떤 책을 매개로 무언가를 활동을 할 때 그 현장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교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은 이거는 정답을 저도 찾고 있는 문제인데 흔히 지금 우리의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하는 신조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정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신조어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태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생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폭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기존에 있는 문제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세계에 대한 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 독서나 책 읽기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위기의식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걸 많이 하려고 하냐면 학생들에게 제가 원래부터 많이 했던 활동이긴 한데 학생들의 쪽글을 받아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계속 수업에서 일종의 중계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어떤 학생의 이야기든지 그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가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의 쪽글을 매 시간 받는데 거기서 제가 그 뭐 20-30명 정도 쪽글을 읽고 거기에 이제 요점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줌 같은 것에 띄워서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읽기 자료를 읽고 그냥 얘기를 해봐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는 일종의 큐레이션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모두와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 잃어버린 현장성을 어떻게 복원하고 더 앞으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성들. 예. 사실 이제 학교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굉장히 스스로도 표시를 많이 하고 책 읽기를 시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넘치는데 왜 안 되지?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누군가가 옆에 읽고 있는 사람이 있고 권하는 사람이 있고 물성으로서의 책이 있는 것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을 덜 했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유범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전과의 차이 그러니까 얻은 것과 이런 거? 예, 저는 이제 방송대학교에 있잖아요. 방송대학교는 TV도 가지고 있고 온통의 이제 온라인 시스템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 학교는 온라인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우리 학교 오프라인 대학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강의를 찍은 다음에 그 강의를 학생들이 봐요.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서 스타디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 거죠. 이 스타디를 모여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석 수업이라 해갖고 학교 교수들이 내려서 출석 수업을 해요. 그럼 출석 수업이 끝나고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오프라인 사지선다형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지선다형은 어떻게 뭐 주관이 개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률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오프라인에서 학습 동아리도 하고 오프라인 그 추석 수업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이 오프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페이퍼워크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만난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정말 그 강의 잘 들었는데 정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내려가면 학생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실물이 훨씬 나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옛날보다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지선다형 시험이 없었으니까 주제와 관련된 것만 듣고 페이퍼를 쓴다는 건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위드 컨택트와 하지 않는 언택트는 이건 아닌 건 거다. 그러니까 항상 언택트는 위드 컨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택트가 사라져 버리니까 언택트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학교는 위드 컨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가 됐었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요새 이제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 청소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집단적으로 그 21개 단체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21개 단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좀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물러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권역을 나눴어요. 4개 내지 6개를 나눈 다음에 4개 내지 6개를 가서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21개는 어떻게 만났느냐? 줌으로 만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컨택트를 하게 되니까 줌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위드 컨택트가 없이 21개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얘기가 안 됐을 것 같은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언택트 좋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이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드 컨택트가 없는 언택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드 컨택트를 확보할 것인가 했을 때 아까 소규모로 쪼개고 전체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 시스템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소규모들이 오늘은 A, B를 만났는데 내일은 C, D를 이제 합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만날 것을 여러 개를 쪼개서 만나니까 제가 굉장히 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다 기억하실까봐 제가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선생님. 저희도 이제 인디고 서원 내부에서 하는 독서 동아리가 있고요. 또 저희도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읽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저희는 진짜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을 읽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고 왔어요.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죠. 책을 못 읽어오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기가 돌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돌려준 것이 있다. 분명히 있다. 시간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생기를 잃어 삶의 의지를 잃은 어떤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또 어떤 학교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좀 행복했는데 물론 이제 지속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을 어떤 자기 실현적인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갖추기에는 온라인 수업이 적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은 정보 전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보 전달에는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전으로 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 격차는 더 벌어졌고 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됐고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방치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떤 코로나가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줬다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문제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어떤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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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미안 쌤은 어떠셨어요? 아마 네. 그 모임을 실제로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네. 이제 마이크로한 논의를 좀 하다 보면 예, 네, 실제로 코로나 이전 변화하면서 이후 네, 예. 잃은 것 사람. 얻은 것도 사람. 왜냐하면 독서 동아리들이 초기에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좀 인원수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리더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온라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줌을 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수로 좀 줄고 그렇지 않아도 독서동아리 소수인데 그래도 더 줄고 대신에 또 사람을 얻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덕분에 관계는 더 짙어졌다. 더 함께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되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독서 동아리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줌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차이들을 보면 어떤 분이 아기가 이제 돌장이 아기를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올해는 그냥 망했다, 내 인생 그냥 집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온라인의 상황이 열리면서 독서 동아리를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독서 동아리를 줌으로 하실 수 있고 온갖 도서관의 강의를 갈 수 없었는데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굉장히 확장된 공간적으로 확장된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성은 선생님 얘기하신 혹은 유범선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모두가 학생이고 모두가 교사가 되는 경험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인들 독서 동아리 한다고 줌 킨다고 이러고 있으면 저 뒤쪽에 고등학교 딸이 아니면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 이거 이렇게 눌러야 돼, 저렇게 눌러야 돼, 엄마 이거 여기 보고 막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실제로 이제 새로운 매체에서 읽고 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능숙한 친구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도 되거든요. 예. 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장훈 선생님 혹시 전과 후에 강의나? 네, 이제 지금 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생전 처음으로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써봤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 경험이었고요. 학생이 되셨군요. 제 얼굴을 화면으로 내보내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강의나 어떤 대화라고 하는 게 맥락을 얘기하셨는데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때 강의 내용도 바꾸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달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소위 그 맞춰가는 거예요. 케미를 맞춰가는 건데 그 케미를 맞춰가는 방법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알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강의 자료를 완전히 어쩔 수 없이 다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은 대부분 이제 상대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휴대폰이나 아니면 커봐야 이제 모니터 같은 것들을 보시는데 그러면 글자가 깨알 같으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단순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줄 있는 이런 걸로 가능하면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강의 자료를 전부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지속적 노력 없이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식이면 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라고 하는 형태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유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언컨택트 리스트, 저는 이제 언컨택트라는 말 굉장히 싫어해서 컨택트 리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컨택트 리스트 강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격차를 점점 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를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은 전달하고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 지식에서 느낀 문제들을 교사하고 컨택트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옛날 하던 그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수업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도 아마 내년쯤 되면 연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심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결국 빈익빈 부익부, 정보 격차를 점점점 키워가는 어떤 그런 좀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지금 기본 담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언컨택트에 적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더 소수고 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이 부스러기 직업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봐 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떤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은수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방식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에 얹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성이라는 게 바뀌고 관계성이 바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다 모르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요. 순간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평가와 평가 항목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존재를 해요.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평가해야 될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 가는 날은 평가하는 날, 체크하는 날. 예, 평가 체크하는 날이 돼버리는 거죠. 즉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근대적인 체제가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작동하는 체제인데, 지금 그게 그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그것을 플랫폼만 바꿔놨다고 해서 미래교육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저는 그 자체의 명령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참여자분들은 이제 그냥 시민, 성인 학습자, 그러니까 나는 평가 안 받는데 이렇게 나 A뿔 받으려고 독서 동아리 하는 거 아닌데 이러신 분들도 계셔서, 근데 되게 중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필요한 논의고,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또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네. 그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강의 전에 이제 사단법인 마중물 시민교육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왜 당황했냐면, 저희는 매 학기 한 6에서 8강의를 6시간짜리 시민들이랑 그 세미나를 해요. 2시간 토론, 2시간 강의, 2시간 뒤풀이를 하는 것을 11년째 해왔거든요. 이게 마중물 세미나인데. 2시간 뒤풀이요. 예, 2시간 뒤풀이를 했어요. 그거를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매 학기 해왔는데, 일단 그것이 이제 위기에 처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영화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세상 읽기를 해서 정치 이슈 토론을 해요. 시민들이랑. 그것도 매년 한 번도 안 빼고 왔는데, 그것도 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다 저희가 이제 저자와의 대화하고 상당히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사라질 위기가 있는데, 학습 없이 저희 같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이 이제 마중물 미디어 센터 마디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마디는 이제 마디 알라리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마디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자와의 대화도 저희들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자 오시고 여기 오시고 오실 분들 한 10명 정도, 7명 정도 오신 다음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7명의 토론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전체 유튜브 중계를 하고 보는 사람들은 아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로 하면서도 온라인의 힘을 이용해갖고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아까 마디라는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나가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이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저희 톡톡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 책을 읽어줬던 모임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이 인형극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걸 마디가 찍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에 굉장히 컨텐츠 상의 변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만남상의 변화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법 큰 이 협동조합이고 또 제법 이제 그래도 역사가 있는 데인데 일반 시민단체 또 내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는 거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한 공적인 차원들 속에서 이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 이 사회적 독서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인 독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이제 책을 지원해 준다든가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것이 가능하듯이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한다라면 저는 빠르게 저희가 좀 어떤 부분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이야기는 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기들이 얘기되고 지금 이미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위기들 중에서 좀 하나를 잡는다면 어떤 위기에 좀 더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읽기가 혹시 독서모 동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위기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네. 제가 작게나마. 네. 저 사례를 들어서 같이 얘기하셔도 되고. 네. 사례라고 하면 제 사례를 드려야겠죠. 네, 저는 코로나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제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불안해하는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카톡에 뭐 올려도 답이 없어도 안 불안했는데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함께 읽기를 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양도 만들어보고 저런 뭐 그룹 컬러도 해보고 줌으로도 해보고 밴드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막 만들어 봤는데 제가 독서 길잡이니까 그런 걸 미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불안함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나이가 나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함께 읽기가 지금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아주 적은 사람이라도 3명이라도 4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눔에 있어서 독서가 굉장히 중개 역할을 잘 해주잖아요. 그냥 사담이 아니라 책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정말 그 성인들 특히나 이렇게 저처럼 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주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활동가시죠, 사실. 책 읽는 어른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립도가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나름 시간을 가졌었는데 함께 학교 가지 않고 함께 집에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 동아리 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만남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받고 있는 스트레스, 함께 나누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그나마 감사하다. 진짜 네. 코로나 상황이 생존을 위해서는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딜레마, 고립과 연대의 딜레마라고 하는 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고립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 그러니까 식구들 있고 아이들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집에 있지만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더 고립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점프해 볼까요? 아니면 이은영 선생님, 네. 네. 저희가 그 인디고 서원에서 지난 4월에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새로운 교육을 꿈꾼다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실 자기를 사랑하기가 혹은 그래서 자기 삶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죠. 남의 시선을 맞추고 점수를 맞추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결국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뒤에 밀려 있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마치 사회가 나를 보호하고 사회가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가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장치를 내가 마련해야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무시당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함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린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같이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공부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힘을 만드는 것이 공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가 그냥 단순히 정시를 강화한다, 약화한다, 뭐 이걸 한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대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가, 또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은 아주 잘 보호했거든요. 제가 매일 체크하는 수치인데 30대 이하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0명이거든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그것은 80일 동안이나 계약을 안 하는 어떤 선택들,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로 아이들을 지켜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살로는 매년 올해 이제 낸 자료로 따지면 이제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의 827명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그 수치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시 제도의 문제 또는 경쟁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장 그만두고 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천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갖게 된 좀 철학적인 재정의의 문제들, 교육이 무엇이고 학교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학력주의적인 담론이 훨씬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게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나요? 며칠 미뤄야 되나요? 막 이런 논의만이 많다는 게 상당히 좀 불만스럽기도 하죠. 사실 더 근본적인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 장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위기에 좀 주목하시고 동아리가 뭘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제가 제일 강의를 많이 한 건 감염병과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경험한 게 한 번이지 지금 전 세계적 팬데믹은 인류사와 나란히 계속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뭐 오이디푸스 왕, 뭐 데카메론,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감염병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팬데믹 속에서 결국 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문명들은 전부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명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팬데믹이 온다는 것 자체, 팬데믹 이후에 인간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인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인간을 넘어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명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이게 결국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중세 때 가지고 있었던 중세 어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한 500년 동안 또 지구를 이렇게
휩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사실 그 인간의 정의, 거기에 나오는 인간의 욕망하고 탐욕스럽고 뭔가 순간순간 재치로 자기를 풀어가고, 예, 이런 어떤 인간들이 다시 위기에 처해서 더 우리가 어떤 인간 너머의 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태 문제, 인간 소위 인류세 다음 문명,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너무나 생각하기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생각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에 정답들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문학에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왜 어렵냐면요, 감각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베르가 얘기했듯이 문학이 감정 교육 아니겠습니까? 감각을 재설계하는 교육에서 저는 이제 독서 동아리에서 항상 갈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당장의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픽션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구 전체를 어떻게 다시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맺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하는 거, 예,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학 작품 외에는, 문학을 많이 읽는 거 말고는 답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페스트도 얘기하고 뭐 이 눈먼 자들의 도시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가 요새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고 저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꼭 그 두 작품은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제가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논문의 제목이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멈춰서니 했더니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을 기다려서 위로하는 게 힐링의 인문학이거든요. 제 딸이 고3일 때 힘들 때 제가 딸아 힘들지? 하지만 금방 끝날 거야. 아빠도 고3이 금방 지나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필링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 말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100% 눈 가리개가 있고 귀에는 기마개가 있어요. 함성 못 듣게 하려고. 그 두 번째 인디언은 어떤 놈이 내 말에다 눈 가리개를 하고 눈 가리를 확 벗기다, 기마개를 확 벗기다가 영어로 PEL, 필링이거든요. 우리는 지친 내용을 보지 말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본질을 보려면 모여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에 저희들의 책 읽는 원칙은 그거거든요.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책은 사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 책을 읽은 사람만 얘기해요. 그리고 저자만 얘기하고, 저에게 목적은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학습 동아리는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얘기고, 책이 아니라 세상 읽기라고 저희들이 보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다들 각자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힐링의 인문학으로 들어가거든요. 교양이라든가 자기 개발로 다 터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말을 하는 기회들도 사라지고, 말을 매개로 해서 세상 읽는 거, 그리고 말이 책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식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힐링의 인문학은 아까 누구의 편이냐 그랬었을 때 개인의 교양의 문제, 구조의 문제들을 잘 보는 것들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학도 어떤 인문학이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상 읽기의 인문학이 되려면 매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몸에 탁지탁지 묻어있는 그 세상들을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시간을 주고 더 깊이 독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힐링이 되고 고립이 되고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책에 대한 얘기가 책을 매개로 해서
얘기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핵심적인 문제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까 장은수 선생님께서 컨택트리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돼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같은 공간에 있느냐. 근데 사실은 장소성이나 현장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교실에 있으면 야 교과서 57페이지 펴. 그러면 동시에 57페이지 펴가지고 그걸 동시에 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 선생님이면은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악보 여기 세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자 하면은 동시에 같이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수반하냐면은 공간과의 관계, 그다음에 물건과의 관계, 그다음에 책과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 혹은 미감이 되게 바뀌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교실에서 했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그 엄교 선생님이랑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냐면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의 전 교육에 있으니까 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다양한 평생교육이나 등등에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과 책과 공간과 다양한 미디어와 맺는 관계가 2, 3년 동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실도 들어왔을 때 그 몸을 그 친구들을 대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독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인영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말 공감하는데 이거 미디어의 문제나 플랫폼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사실은 그때 저는 거의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학력격차가 K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친구도 더 못하게 된다는데 그 친구들이 교실로 왔을 때 회복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인간의 몸과 공간과 물건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천착을 하고 독서 교육이나 아니면은 책 읽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탈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